네. 권순우 기자, 금융당국 출입하는 권순우 기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듣고 나오셨습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알 수 있는 종목은 금융업종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금융업종을 들고 왔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알 수 있는 업종은 금융업종. 예. 네, 어느 유이겠죠. 자, 지금 뭐, 그 금융주 얘기를 꼽자 하면, 예.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유럽의 은행들이 뭐, 재정위기 때문에 뭐, 어떤 부실한 채권을 많이 떠안는다 해가지고, 신용 없는 것도 많이 좀 강등이 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지금까지도 금융주는 금융당국이 많이 좀 케어를 하고 있죠. 아직도 공매도가 여기는 좀 안 되는 거죠. 예, 금융주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업종은 올해 제일 재미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피보다 빨리 빠지고 많이 빠지고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르고의 특징이 있는데요. 작년에 글로벌 재정위기가 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었던 종목이 금융업종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어떤 큰 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흔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제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금융주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런저런 것들 다 떠나서 되게 감성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믿는다면 금융주를 지켜봐라. 는 겁니다. 역동성을 믿는다면 금융주를 지켜봐라. 예. 네, 금융주의 잠깐 하기 전에 지금 하이마트 비대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11시부터 대치동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07년 12월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지금의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게 7년 이상의 경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이마트 비대위는 선종구 회장 편에 서서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인수했으니까 지금 4년 된 거죠. 4년. 예, 아직 남았네요. 3년이 더 남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 영문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지금 유진그룹의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 계약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이마트 비대위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어떤 마트 쪽에서 탑픽으로 꼽히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영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업의 경영권도 중요하지만 주주들의 어떤 권익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주주의 권익은 둘째고, 네. 일단은 회사를 빼앗느냐, 가져오느냐, 이런 게 더, 네. 우리 회장님들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상장하기 전에 하지 왜 상장하고 네. 나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많은 기사거리를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최근에 이제 남유럽에서 시작된 어떤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 혼돈의 네. 와중에 우리 금융주들은 좀 어땠는지 일단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금융주의 아까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표를 한번 지금 보실게요. 네. 금융주하고 코스피 관련한 표인데요. 코스피가 올해 8.5% 빠졌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는 27% 빠졌습니다. 저쪽에 표가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반등면에선 저만큼 많이 오를 수 있고 코스피 대비 은행주는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글로벌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대손 충당금을 싸거나 건전성을 깐깐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벌어들인 돈의 그 상당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자본으로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화 유동성이 출렁이면서 외화를 많이 확보해라 하면서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그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수수료도 낮췄어야 됐고 사회공헌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융권에는 계속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 금융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내려간다. 야, 그거는 이 괴리. 그러면 점점 주식은 싸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은행주들, 금융지주 회사들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과거라든가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2003년 이후 금융주의 평균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 주가가 1.1배입니다. 근데 2012년 기준으로 보면은 0.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20%만 올라도 0.8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평균 주가랑은 비교를 하기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리만 사태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금융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주가는 거기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좀 은행주들이 낙폭이 크다. 물론 변동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려면은 은행주의 반등을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은행주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배당을 좀 하려고 했더니 배당 많이 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금융지주가 아까 권순우 기자는 대한민국의 역독성을 믿으면 뭔가 금융지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주 회장님들을 보면은 참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업종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뭐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영업만 계속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금융주의 펀더멘탈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코스피의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은 저평가된 금융주도 그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금융주 내에서 피해야 할 종목,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종목을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이 금융주 내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자. 예. 어떻게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 금융주 중에 주주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환은행인데요. 외환은행? 예, 론스타가 지금 8년 만에 지금 이제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고서 이제 엑시스를 할 준비 단계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이제 네. 강제 매각 명령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주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 하나금융과의 가격 제협상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이 약간 가격을 좀 낮게 인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론스타가 너무 많은 돈을 챙겨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는 그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승효 회장도 지금 이 금융주가 단기간 내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론스타하고 이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너무 이게 외환은행 주가가 올라가고 비싼 가격으로 론스타가 가져간다면, 론스타가 많은 돈을 챙겨간다면 거기서 좀 이제 금융당국 입장도 좀 뻘쭘해지고 정치권의 반발도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환은행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번에 그 매각 과정에서 워낙 그 시위를 외환은행 노조에서 굉장히 세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업 공백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영업 공백. 예, 그래가지고 좀 그 영업적인 그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나마 또 외환은행의 최대 매력 중에 하나는 론스타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탓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당을 엄청 많이 챙겨갔었거든요. 은행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현금을 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배당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한 9%씩, 7%씩, 8%씩 막 배당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가 해임 권고를 받았고 강제 매각 명령을 받으면서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외환은행을 바라볼 이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배당 매력까지 떨어졌다. 예. 자, 반대로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할 금융주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장 싼 금융주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 예, 왜 싸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 많다. 뭐 채권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자산에 비해서 좀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PBR이 한 0.4배밖에 안 되는데요. 0.4. 예, 올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는 자산 클린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날 때마다 부실 채권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진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부실 채권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시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면서 가장 싼 주식으로 우리금융 지주를 좀 뽑고 싶습니다. 그 우리금융 주식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분이 계시죠. 회장님이십니다. 예. 이빨수 회장님. 올해 들어서만 10번 정도 샀고요. 예. 2008년 이제 취임한 이후로는 한 20번 넘게
자사주를 지금 계속 사고 계십니다. 예, 이팔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금융의 김승효 회장님처럼 우리금융이 지금 이제 정부 회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금융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좀 강화하고 싶으신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직접 심증을 듣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산 클리너 전략 자체도 자기가 와서 얼마나 우리 금융이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산 부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저평가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회장님의 보유 주식 수가 6만 주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평균 매입가가 10,000원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9,570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물리셨네요. 회장님께서 많이 물리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금융을 잘 키워서 자기가 계속 지배를 하지 않으면 경영권도 안 되고 주가도 하락해서 재산도 손실을 보시는 이중고를 겪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의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좀 우리 금융 지주 자사주를 사셨는데 현재 수익률은 약 한 마이너스 한 20% 남짓.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금융 지주의 이팔성 회장님을 모시는 임원들은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외 IR도 하고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뭐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근데 우리 금융은 결국 좀 민영화 이슈가 좀 어떻게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 말고도 PBR이 0.4니까 그냥 계속 좀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보시.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뭐 배당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배당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거기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하고 이제 MOU를 맺은 게 있기 때문에 배당 수준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 4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실채권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실적 약화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워낙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 클리너 전략을 쓰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금융은 주가에 비해서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자산이 부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순이익을 내면서 부실할 때는 채권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순이익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좀 우리금융은 약간 실적에 좀 변동성이 좀 크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금융주를 사야 되나요? 근데 대형주 투자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없는 게 또 대형주의 특징이잖아요. 기관들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관들은 좀 매니저들의 투자 패턴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주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상으로 많이 좀 비워놓은 상태인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면 다시 채워놔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를 채워야 될 것이냐? 그럼 제일 안정적인데 탑픽 대장주를 사게 됩니다.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제일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신한금융지주가 좀 제일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한지주가. 근데 분기별로 보면 은행권 최고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단합니다. 대출 성장세, 예대 마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플로우에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이제 크게 이슈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회장님 자체도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뉴스의 어떤 흐름을 이끌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카드나 캐피탈, 증권도 좀 업계에서는 좀 수위를 권해 있고 순이익이 3.3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년보다 17%나 순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PBR 전망은 0.6배. 가진 자산의 한 절반 정도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은행업종에 제일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변동성에 대해 좀 두렵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좀 대장주인 신한금융지주를 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트를 믿는다면 금융주를 사라. 원래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지만 일각대로 돌아서면 그 충당금이 다 이익으로 환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게 순이익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순이익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내부에 쌓게 됩니다. 그럼 그게 재무제표상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 돈이 사라진 게 아니고 회사의 어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주를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순이익만 보거나 아니면 전분기 대비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무제표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워낙 낙폭이 컸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개선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게 금융주다. 이제 그런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깔끔하게 정리도 잘 해주셨네요. 자, 하이마트 비대위 잠깐 후속 기사가 떴는데요.
유진기업과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유진그룹 측과 어떤 기존의 하이마트 측과의 어떤 절충점을 우리가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법적 조치할 거라 그러면서 절충점을 찾고. 네. 한쪽으로는 이게 법적 대응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7년 동안의 경영권 보장 문제를 좀 어떻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BJ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선우 기자와 함께한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권선우 기자, 오늘 SBS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